자, 현대시 피시면 되고요. 현대시는 어디냐면 27페이지네. 현대시 27페이지.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겨울바다 김남조 시인의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김남조 시인 시를 보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김남조 시인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시를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시를 보실 때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야기 생각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시가 그래도 선명하게 보이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이 겨울바다라는 시는 좀 꽤 어려운 시라 네, 설명이 꼭 필요한 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볼게요. 자, 겨울바다. 제목이 겨울바다니까 대상이니까 역시 대상이 의미하는 거 찾으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요. 화자를 찾아보시면 화자 쭉 눈 내려보시면 사연에 또 화자 있네요. 역시 나에서 출발합니다. 자, 보시면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화자는 겨울바다에 갔네요. 제목이니까 겨울바다 대상이 되겠죠? 자, 겨울바다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미지의 새 알지 못하는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자, 내가 겨울바다에 간 이유는 새를 보려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새를 보려고. 근데 새가 죽고 없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겨울바다는 어떤 공간이에요? 부정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새가 없어졌으니까 어떤 소멸의 이미지, 그리고 또 죽음의 이미지를 가진 부정적인 공간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볼 때는 그 시어 하나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인이 설명하는 그 말로, 논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겨울바다에 갔는데 이것을 새를 보려고. 근데 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공간. 바로 얘네들의 이미지를 가진 공간.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래서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그러니까 겨울바다라는 공간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대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대의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 겨울바다니까 추워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부정적인 공간. 그리고 또 어떤 공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그러니까 진실이 얼어버리는 그런 추운 공간. 그러니까 부정적인 공간. 연결되죠? 자,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그래서 나는 겨울바다에서 뭘 느껴요?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서가 등장하니까 난 이 겨울바다를 바라보면서 허무한 정서를 지니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좀 번외적으로 설명하면 자, 파도가 요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 위에마다 막 이런 꼭지 불 같잖아요. 근데 이게 허무를 느끼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근데 화자가 겨울바다에 무언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대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얼려버리는 공간. 그리고 새는 없는 공간. 그러니까 나는 허무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언제나 나를 가르친 건 언제나 시간 점점점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그 겨울바다를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건 시간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나의 아픔을 치유해 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자, 그러면서 겨울바다의 이미지가 바뀌거든요. 이 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대상이 여러 가지 의미로 화자한테 다가와요. 처음에는 이 부정적이었던 겨울바다가 바로 시간을 수긍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르치는 것은 시간이었지. 이렇게 하며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겨울바다는 앞에 부정적인 공간에서 의미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아직 긍정적이진 않죠. 여기가 결국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 공간으로 바뀌어요. 깨달음의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남은 날은 적지만
그러니까 남은 날 살날이겠죠. 그래서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자, 요 구절이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끝낸 다음. 기도는 언제 하죠? 우리가 무언가 바라고 원할 때, 혹은 성찰할 때, 혹은 또 용서를 빌 때.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끝났어. 기도가 끝났으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뭐라고요? 더욱 뜨거운 기도에 문을 열리는, 더욱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이제 비는 거죠. 뭐라고 빌었어요? 나는 멈추지 않는 그런 열의와 열정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어. 무언가를 더 바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줘서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했죠. 뜨거운 기도라고 써놓을게요. 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은 날은 적지만 점점점. 자, 그리고 겨울 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자, 그러면서 다시 겨울 바다 이미지가 바뀌어요. 겨울 바다가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제 그 물 위에 뭐라고요? 인고, 참을린. 그래서 쓸 꽃자. 그래서 결국 나의 참아내는 그런 모습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어요. 저 파도 사이에 기둥을 이루고 있어요. 물 깊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둥. 그러니까 결국 겨울바다는 어떤 공간이 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 돼요. 좀 까다롭네요. 자, 다시. 자, 화자는 무언가 마음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이제 바다에 갔을 거예요. 그쵸? 겨울바다에. 겨울바다에 가서 야, 새라도 날아다니는 거 보고 파도도 봐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요. 그래서 야, 이건 괜히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공간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잖아? 그러면서 이것처럼 결국 시간이 나의 아픔을 다 감싸줄 거야.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짐해서 삶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저 겨울바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의지를 태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면 마이크 켜고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래서 이제 겨울바다의 의미는 이렇게 바뀌는 거. 부정적인 공간에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공간, 그리고 또 의지를 다지는 공간.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화자가 고민하는 이유는 요 그대라는 단어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랑의 아픔 이런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요거는 한 장 넘기셔야지 쓰는 게 있네요. 28페이지 보시면 자, 주제 삶의 고난 극복의 의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의 삶에 대한 태도가 화자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여는 결국 어디냐면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사역 나를 가르친 거 언제나 시간 이러면 끄덕이며 섰었네 이 부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자세를 표현한 여는 그 밑에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자, 그리고 삶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형상화한 것은 결국 허무한 것은 저기 마지막이겠죠? 자,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십 속에 기둥을 이룬 겁니다. 그 부분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겨울 허무한 계절에 나는 그 안에서 기도를 통해 바로 뭐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로 갔는데 다음 시는 타는 목마름으로 요거는 쉬워요.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지아 씨의 시 중에는 요 타는 목마름 요거 하나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은근 출제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가 보면 알 수 있어서 정리할 게 없어요. 타는 목마름 갈증이죠. 그래서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요. 신새벽은 밝은가요? 아직 밝기 전이잖아. 날이 밝기 전이니까
어두울 때 민주주의의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뭘 보여줘요? 아직은 민주주의가 도래한 시기가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군부 독재에 쓰여진 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의 허울만 쓰고 있을 때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요. 야, 민주주의를 잊었는데 민주주의 어떻게 쓰겠어요? 못 쓰잖아. 그러니까 앞에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애타게, 더 애절하게 민주주의를 염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직 동트지 않는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라기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웬만한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편식소리.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트지 않는 뒷골목이니까 아직 여전히 민주주의가 오지 않은 그 시기에 발자국 소리, 누가 막 달려와요. 호루라기 소리 잡으려고 하는 거겠죠. 문 두드리는 소리 뭐 숨겨주세요.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 나와.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게 길고 긴 누군가의 끌려가네요. 신음소리, 통곡소리, 편식소리. 자,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에 외로운 눈부심 위에 외로운 눈부심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거하고 같이 쓰였죠. 그래서 역설법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이때 탄압이 심했잖아요.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 자, 볼 거는 많이 없고요. 쭉 아래 내려서 주제 바로 쓸 수 있겠죠?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쓰시면 되고요. 자, 신세 배경 시간적 배경에 담긴 의미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아직 민주주의가 도래하지 않은 어두운 시기. 자, 그리고 2번 시인은 현실적 고뇌 가운데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화하는가. 그래서 타는 목마음으로 갈구하고 있지요. 혹은 또 백목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외로운 눈부심 이야기했고요. 역설법.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넘어갈게요. 앞에 시에 이어서 이것도 군부 독재에 대한 비판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자, 제목 상황이니까 이 상황의 의미하는 거 끄집어내시면 끝나고 대상도 있으니까 이 대상의 의미까지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화자를 찾아보면 첫 번째 줄에 우리 이렇게 있네요. 자, 바로 갈게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왜 애국가를 경청하지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1987년. 자, 87년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그 빛나시는 분이 있잖아요. 머리 반짝반짝. 자, 그 시기 이제 군부 독재 시기예요. 이제 그 시기는 그 전에 키 작은 아저씨 대통령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 시기까지 해갖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북한에 컴플렉스를 지니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6.25 전쟁 패배한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 비해서 항상 못 산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보다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군부 독재 그래서 쿠데타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권력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자 민중들의 시선을 마치 지금의 공포 마케팅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반공주의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북한에서 도발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북한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눈을 돌리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또 이제 결속을 시켜야 되냐면 애국심으로 결속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 이제 애국심을 되게 철저하게 강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시작할 때도 애국가를 틀고 그리고 애국가 다음에는 항상 대한뉴스라고
어디 TV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대한뉴스에서 흑백으로 나오면서 정부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다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정부의 실측 사업 같은 것들을 막 선전을 해요. 선전전인 거죠. 네, 그래서 강요된 애국심. 지금은 극장 가서 애국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애국가를 경청한다. 근데 경청이라는 단어 잘 보셔요. 자, 삼천리 화려광산. 이거 애국가죠. 이 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애국가가 그대로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국가 중간에서 이제 끝. 자, 삼천리 화려광산의 을수도에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 그러니까 영화의 애국가 안에 나오는 새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도 세상을 뜨는 상황, 새들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이 낄낄거리면서 자, 뭐 하고 있어요? 새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죠? 물론 새의 울음소리 같겠지만 끼룩, 낄낄 이런 걸 통해서 자, 웃음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자, 웃으면서 새들은 어디로 가죠? 세상 밖으로 가는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새들은요. 애국가를 경청하는 우리가 새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새들도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웃는 것은 결국 우리를 보고 비웃을 겁니다. 왜 비웃나? 좀 더 가면 나와요. 자, 그래서 새들은 어떤 존재? 세상 밖으로 떠나가는 존재. 그러니까 새들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자유가 있어요. 자, 어디론가 날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웃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고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여기서 이미 끝났죠. 날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은 우리를 보며 비웃으며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자유로운 존재.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새들처럼 날개가 없어서 세상 밖으로 갈 수 없는 존재. 떠날 수 없는 존재.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없는 존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들과 우리가 대조적이어서 새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도 보면 우리도 막 웃고 있어요. 자, 애국가를 경청하는데 웃으면서 듣냐? 야, 웃으면서 듣는 게 경청하는 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단어적인 요소로 작용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새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다. 그래서 자주적인 모습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로 길이 보존하세요. 애국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가가 끝나는 거. 아까 삼천리 화려광산 그리고 길이 보존하세 애국가 시작해서 끝났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기 자리에 앉는다.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현실에 좌절해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새들도 저 자유로운 존재들도 세상을 살 수 없구나. 이게 정말 우울한 세상이구나. 사회 비판적인 군부 독재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끼워 맞추기 좀 그렇지만 중간에 보면 새들이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날아가요. 떼어내고 날아가요. 그래서 1열, 2열, 3열 횡대 그것도 역시 군부 독재에 대한 이야기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제로 가시면 자유로운 삶에 대한 희구와 그리고 좌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현실에 대한 실적화된 태도는 결국 비판적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과 기법의 측면에서 작품의 특징은 뭐였죠? 애국가. 애국가가 삽입되어 있어요. 자, 시어의 함축적 의미 다 됐고요. 외재적 관점에서 시를 파악해라. 그러니까 외재적 관점에서 파악하면요. 그러니까 그 작가를 통해서 표현 판단하는 거,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독자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외재적 관점은 요거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군부 독재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작가로 보면 황지우 이 시인이 굉장히 실험적인 시를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합니다. 황지우의 시는 사실 요거 정도 빼고 요거랑 다른 거 몇 편 정도 빼고는 나머지 다 어려워요. 왜냐면 실험적인 시를 많이 써서. 그래서 그 광동고 뭐 시집 하나 분석하기 뭐 이런 거 수행평가 하기도 하거든요. 절대 황지우의 시를 선택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5번 시에서 풍자하려는 대상 계속 똑같이 물어보죠? 결국 군부 독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편 남았어요. 2편까지 할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물이 되어. 자, 역시 화자가 바로 등장하죠? 우리가 물이 되어. 자,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이 의미하는 거 혹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이거 찾으면 끝나는 시. 자, 화자 바로 앞에 있죠? 자, 우리에서 또 출발.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자, 물이 되어 만난다면 뭐 하고 있죠? 가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려. 자,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가뭄이든 무언가 메마른 그 집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우는 소리로 흐른다면, 자, 그래서 물은 긍정적인 대상이고 가뭄집을 살려내는 데서 키 큰 나무와 함께 그리고 또 우르르 비우는 소리로 하나가 되어 흘러가면 참 좋겠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에 시간이 지나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죽은 나무 뿌리, 죽은 뿌리라고 할게요. 죽은 뿌리를 적시기도 하며, 그러면 뭐 살려내는 그런 이미지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다 살려내며 혹은 치유하며 그렇게 흘러가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처녀인 바다에 닿는다면. 처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남자랑 한 번도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한 바다에 닿는다면. 자, 이미 바다를 순수하다고 이야기했고 앞에서 물이 긍정적인 대상이었으니까 바다는 이 긍정적인 것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대상. 그러니까 초긍정적인 세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초긍정적인 세계는 이상향, 이상세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물이 되어 만난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흘러가며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며 이상세계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러나 시상의 전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로 만나요? 불로 만나려 합니다. 불로 만나려 해요. 자, 물하고 불 서로 대조적이잖아요. 이거 화살표를 저기다 연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길게. 물과 불이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은 부정적이죠. 그러나가 있으니까. 물이 아니라 불이다. 그러니까 반대 부정적. 자, 그래서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 불타는 것을 다 쓰다듬고 있다니. 자, 불태우고 있어요. 그쵸? 다 태워버리네요. 자, 그래서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대는 여기다 쓸게요. 그대요. 뭐라고요? 저 불 말고 뭘로 만나자? 흐르는 물로 만나자. 물 좋아. 이겁니다. 자, 그래서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를 말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없앤 후에 어떻게?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그래서 그대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죠. 하늘은 결국 그대가 오는, 나는 그대가 또 기다림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바로 여기에 있는 바다하고 동일한 이미지를 가질 겁니다. 역시 이상세계에서. 자, 요 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시의 포인트가 되는 거 뭐냐면 원형 상징이에요.
원형 상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원형 상징의 예시 작품으로 드는 게 우리가 무리되어라는 시입니다. 원형 상징은 사물이 원래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상징적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을 원형 상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은 뭘 상징하나요? 물은 기본적으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죠? 생명을 의미하고, 그리고 뭐 물은 만물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물에 빠지면 죽고, 죽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뭐냐면 가뭄집에서 좋아요. 가뭄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키 큰 나무, 그래서 생명력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하나 되어 흐르는 화합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은 나무 뿌리를 살리는 재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미지로 쓰였어요. 그에 비해 이제 불도 원형 상징으로 보시면 이거는 부정적인 면을 다 끄집어내면 되죠. 또 불이라고 하면 불에서 에너지, 생명 이런 것도 태어나지만 불은 모든 것을 불태우는 파괴적인 속성, 폭력적인 속성, 혹은 대립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로 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가 이제 완벽해지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생명력과 화합, 재생의 이미지가 되면 참 좋겠어.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다 살려내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이상세계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파괴와 폭력, 대립의 패러다임으로 만나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다리는 그대는 저 부정적인 것이 끝난 후에 긍정적인 것으로 만나자. 그래서 저 하늘로 와서 우리가 같이 이상세계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시. 자, 그러면 주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일까요? 자, 요거는 결국 그 강은규 시인님이 밝힌 적이 있어요. 요거는 분단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결국 통일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파괴와 폭력적인 가치로 대립하지 말고 뭐 하자? 하나 되어 긍정적인 가치로 화합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31페이지에서는 그 통일의 시점으로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교재가. 그래서 주제도 보시면 원시적 생명력과의 만남에 대한 희구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반영론적 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시만 바라봤을 때, 그래서 원시적인 화합의 생명력을 지닌 물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시고요. 근데 이제 반영론적 관점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 통일하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또 가볼게요. 물의 상징적인 의미 다 써왔네요. 생명력, 화합, 재생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이 시의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성색을 나타낸 시구는 여기. 아직 처녀인 바다. 맞나요?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늘도 같은 시어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시 중에 하나예요. 쌤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 원시적 생명력과의 만남.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 성의 꽃이. 자, 성의꽃도 많이 나오는 시지요. 자, 성의가 뭔가요?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성의꽃이 뭔가요? 그래서 그 한겨울에 자동차 유리 같은데 얼음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성의꽃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또 역시 화자를 찾아보시면 화자 나. 자, 그러면서 역시 출발.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자, 시내버스를 이야기하죠. 시내버스인데 어떤 시내버스? 새벽 시내버스예요. 자, 먼저 생각하고 들어갑시다. 새벽 시내버스는 누가 타요? 어떤 사람이 주로 타죠?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타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타나요? 평범한 사람들이 타죠? 회장님이 시내버스 탈까요? 새벽 시내버스를? 안 타요. 저기 국회의원이 탈까요? 안 타요. 그래서 이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공간이고 그리고 또 서민들 중에서 아침부터 일을 해야 되는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밑에 쪽에서 나와요. 근데 먼저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밑에서 끄집어내는 거하고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뭐라고요?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다녀요. 치장이 뭐냐면 보세요. 엄동 혹한일수록 선현이 피는 성해꽃. 자, 그 혹한 하즈 추울 때 선현이 피는 성해꽃. 그 치장이 성해꽃이에요. 근데 당연하죠. 추울수록 얼음은 선명해지니까. 자, 그리고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들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치장은 시내버스를 탔던 그 서민들, 그런데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서민이라기보다는 좀 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바로 뭐? 숨결. 그들의 삶이 이 치장을 만들어 놓고 성의꽃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혹한일수록 성의꽃이 이쁘게 피어요. 다시 서민들의 삶이 힘들수록 성의꽃이 예쁘게 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들의 숨결이 만나 피었습니다. 그래서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자, 나는 무슨 전람회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자, 나는 시내버스에서, 화자도 시내버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의꽃을 감상하고 있어요. 성의꽃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서민들의 삶이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화자는 시내버스라는 서민들의 공간에서 바로 서민들의 삶을 바라보며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연민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이 취한다. 차가운 아름다움 역설적이고요. 자,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자,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성의꽃 한 입 지운 건 이제 이렇게 만지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좀 더 애정이 담긴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마를 대고 본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가 두 가지 내용이 결합되어 있어요. 앞에는 시내버스에서 느끼는 서민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제 친구 얼굴이 떠올라요. 자,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것. 이제 창을 통해서 이제 장면 전환을 하고 그리고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죠.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그래서 친구 얼굴을 떠올리는데 친구는 같은 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면회마저 금지되었어요. 자, 면회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친구는 지금 감옥에 가 있네요. 자, 왜 감옥에 갔을까요? 함께 같은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면회 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도 우리 민중 서민들에게 애착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런 운동을 했을 거예요. 사회운동 같은 것을. 그래서 이 친구도 같은 길을 걸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거죠. 민중운동에서. 그래서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까지도 들어가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꽃은 결국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민중들의 삶은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내버스의 성의꽃을 바라보며 서민에 대한 민중에 대한 연민과 애착을 보이는 거. 그리고 또 친구를 떠올리는 거.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시예요. 자, 거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주제는 써있네요. 동시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 자, 시가의 문맥적 효과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 시적 화자의 태도는 서민에 대한 애정. 자, 그 다음에 제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성의꽃이 결국 삶의 숨결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삶이 힘들수록 어떻게 된다? 성의꽃이 예쁘게 핀다. 서민들의 삶이 힘들수록 서민들의 삶은 아름답다.
자, 그리고 이 시에서 창의 의미는요. 창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떠올리고 있죠. 그래서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시고요. 현대시 방학 클리닉은 이제 마침. 네. 방학도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가실 분은 가시고 더 들으실 분 들으시고.